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녹화분은 이제 9주차 마지막 그 차시 뭐 10주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국제 항공 운송까지 했죠.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운송, 국제 운송법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국제 보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더라? 슬라이드가 지금 네 아마 슬라이드 17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판례 1995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그 화물의 수치 원어로는 온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물의 수치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공 화물 운송장으로 허위 항공 화물 운송장이 그 허위 항공 운송장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에, 그러니까 허위의 항공 화물 운송장과 상환으로 신용장 서류, 선적 서류 하나가 되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안은 이제 항공운송 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이군요. 그러니까 항공운송 주선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자신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은행의 과실을 창작해야 된다. 뭐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 비리라고 그랬죠. 항공화물 운송장이 증거가 되는 화물의 수출함은 화물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송화인으로부터 항공운송인 항공운송 주선인에게 이전되는 것, 즉 현실 인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점유 계정이나 반환 청권의 양도 등에 의한 인도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화물 운송장 그리고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운송법제에 따르면 이제 화물의 수치란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에는 점유의 그러니까 물품의 현실인도 그러니까 점유에는 우리 사법상 점유 이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죠. 점유 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도 점유가 이전될 수 있고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점유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물론 대표적인 건 현실 인도인데요. 지금 우리 국제 통상법에 있어서의 에, 점유 이전,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물론 그러니까 국제 통상법에 있어 점유 이전 대부분 현실 인도를 말합니다. 그 물품의 현실적 인도, 그리고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그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어, 취급을 받는 점유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통상법 중에서도 이 항공 화물 운송 관련한 화물의 수치, 어, 특히 이 뭐 현실 인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 주선인이 항공화물 운송장 기재하는 온보드는 항공기에 화물이 적재되는 걸 의미하나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해상운송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신속 간편한 적재와 운송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살펴봤죠. 그래서 현실적인 적재 전이라도 화물이 공항에 설치된 보세 창고 등에 입고되어 언제든지 항공운송인은 운항 계획에 따라 항공기에 적재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 이것도 온보드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법관이 된다거나 또 어떤 법률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할 때도 항상 그법 해석학적 그러한 방법을 많이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법학 개론
법 철학 시간에 뭐 법 해석학적 법을 연구하는 방법은 이제 법 해석학적 방법, 뭐 법 사회학적 방법, 그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제 주로 법 해석학적 방법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나 또 살아있는 법을 이해하려면 법 사회학적 어떤 마인드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은행이 각 항공화물 운송장이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신용장 문헌 및 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출업자로부터 그 불일치 사항에 관한 각서를 제출받는 데 그치거나, 자, 은행은 이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신용장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용장 대금은 우리 원인 관계라고 하죠. 그 원계약, 주계약인 매매계약 관련해서 매매대금 상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 서류, 물품의 소유권을 화체하고 있는 선화증권이 포함된 선적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물품을 인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물품의 인도는 그 선화증권이랄지 이런 물품의 소유권을 화체하는 유가증권이 발행되면은 그와 상환으로 하게 되고, 뭐 CIF 조건, 물론 FOB 조건, 우리 정형거래 조건 관련해서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은행, 우리가 이제 신용장 의 법률 관계를 이제 공부하게 될 즈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미리 좀 알아두세요. 이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신용장 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은행은 그 이제 매입 시 신용장 서류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 신용장 서류를 제공하고 이제 은행은 그걸 매입하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매입은행에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그 선적 서류가 이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우리가 선관 의무라고 하죠. 이것을 그 조사하고, 뭐 조사라고도 하고 심사라고도 합니다. 이 조사하고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사례에서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위의 항공운송장을 받고 화환어음 서류를 매입했어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그 피고가 이제 항공운송 주선인인 것 같아요. 뭐 허위의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되고, 그 항공운송 주선인이 이제 뭐 사기 비슷한 행위를 함으로써 뭐 불법 행위나 무슨 뭐 계약상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요. 그 은행이 이렇게 자신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화환어음 서류를 매입했다면 뭐 감액 또는 책임 면제, 뭐 과실상계 비슷합니다. 은행이 아마 원고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허위 항공화물 운송장을 교부한 항공운송 주선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데 자신도 과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과실상계를 해야 될 사유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능 부분을 보겠습니다. 운송계약 등의 증거가 됩니다. 뭐 앞에 많이 나왔죠. 항공화물 운송장이 있게 되면은 운송인과 송화인 간의 항공운송계약 체결, 물품의 수령 및 운송 증거에 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이건 추정적 증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송장이 없더라도 뭐 다른 증거를 통해서 운송계약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여기 나옵니다. 바르샤바 협약 제5조 제2항에 뭐 그런 취지 규정이 있고요. 또 이 항공화물 운송장은 운송물 중량, 형태, 포장 및 개수에 관한 항공화물 운송장
그 개수에 관하여서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에는 뭐 이러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요. 운송계약이 어떤 이런 사실에 따라 체결되었다. 뭐 추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수량, 용적 및 상태에 관한 기재는 운송인이 송화인에 입회하여 운송물을 점검하고 그 뜻을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한 경우 또는 운송물의 외항에 관한 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운송물의 외항에 관한 기재랄지 또 운송인이 직접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 자신이 직접 관여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운송인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송물의 외항에 관한 기재는 이제 운송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운송인이 자신이 기재에 관여했다면은 또 그 사항을 잘 알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송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 항공화물 운송장 기재로 운송인에게 또 하나의 증거로서 불리하겠죠. 불리한 경우에 증거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의 기재는 추정적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 방식이지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뭐 원래 기본적으로 이 유가증권이 아니면은 권리증권이 아니면은 민사소송법상 보통 우리가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가 절대적 증거라는 것은 보통 있기 어렵죠. 과거에는 이제 증거 법정주의가 있어서 어떤 증거는 뭐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한 증거증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하나의 증거 방식에 불과하고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서 송화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상법 지금 현재 우리 항공운송 관련해서 효력이 있는 현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면은 송화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하거나 항공 물건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중에 송화인이 이 자신이 작성한 이 항공화물 운송장 기재와 다르다. 운송인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송화인은 이러한 운송물 멸실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여 항공물건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항공물건 운송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송화인의 이러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본다. 기재에 관련된 것이고요.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그 기재에 관한. 왜냐하면 송화인은 그 항공화물 운송장 기재에 관한 당연한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운송인 책임 제한의 근거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은 운송인 책임 제한을 위해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운송인은 동의하여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되지 않거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어서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수화인에 대한 통지를 담고 있지 않은 때에는 운송인은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2항이 규정한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되어야만이 제22조 2항 운송인의 책임 제한 기준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협약에 따라서 그 수화인에게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1조 2항 이 규정한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화물 운송장은 이제 이러한 취지들이 다 기재되어 있어서 운송인의 그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몬트리올 협약 제9조를 보면은요, 항공화물 운송장이 발행되지 않거나 이러한
운송인은 책임 제한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운송 계약의 효력이나 전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꼭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장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몬트리올 협약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몬트리올 협약 제 구조는 뭐 기존의 항공협약 5개 항공협약을 다 통합한 협약이고요. 우리나라 가입돼 있어 이제 지금 이 협약이 적용되게 됩니다. 대부분 뭐 바르샤바 협약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부 상이한 조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협약을 적용해야 됩니다. 상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송증서의 작성이나 운송증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계약 효력이 인정되며 상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타 서류, 그러니까 항공운송과 계약 이 체결될 때 뭐 이용되는 기타 서류들이 있습니다. 화물 수령증 있어요. 운송인은 항공화물 운송자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를 전산정보 초리 저장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 운송장 교부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항공화물 운송장 관련해서 이 전자적 형태의 어떤 문서들이 이용됩니다. 우리가 EDI 말씀드렸죠. 이 경우 항공물건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송화인에게 항공화물 운송장에 기재해야 할 정보를 적은 화물 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공물건 운송인이 송화인에게 이러한 화물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운송물의 다른 내용의 화물 수령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운송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효력이나 상법의 다른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운송계약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나의 증거 이용될 수 있는 증거 방식에 불과하고요. 뭐 이외에 여러 증거를 통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운송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효력 등은 이제 독립적으로 다투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법상 다른 규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라는 것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밖 그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송화인이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document relating to the nature of the carg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또 항공운송 관련한 국제 운송법에서 이러한 개념을 채택하고 있고요. 몬트리올 협약 제6조 우리나라 상법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도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화물 수령증 등과 같이 증거증권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항공운송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운송 관련해서 국제 육상 운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복합 운송 두 분이 있습니다. 자, 국제 육상 운송은 도로 운송, 철도 운송으로 구분된다. 도로 운송이 뭐냐? 도로 운송은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또는 직선도로 등 공로망의 확충과 운반 차량의 발전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한 국가의 종합 운송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 북쪽은 뭐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서 뭐 국제 거래 관련해서 뭐 육상 운송이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해 볼 수 없겠습니다.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이 이용되고요. 다만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국제 거래 관계가 있고 뭐 계약이 작성된달지 뭐 그러한 경우에
또 역시 뭐 개성공단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북한 지역의 어떤 운송을 우리 한 달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국제 육상 운송이 문제될 경우는 없겠고요. 뭐 설사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법적으로 북한이 어떤 하나의 국가이냐, 뭐 어떤 국제법이 적용되느냐, 관련 국제법이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관련 국제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준거법을 정해야 되는데 국제사법을 봐서 준거법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가 지금 우리 헌법 체계상 유엔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뭐 하나의 국가로 보통 취급이 됩니다만은 뭐 어떤가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아직도 이 반국가 단체로서 뭐 근데 헌법의 영토 조항을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수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북한은 지금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북쪽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 법정 집법이 보통 적용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국제 육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별 해당이 없겠습니다. 자, 도로 운송 관련해서 이게 왜 급속히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었느냐? 철도 운송과는 달리 대규모 고정 자본과 특별한 전문성이 소요되지 않고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지나 공업단지 또는 상업단지 운전까지 쉽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동차는 소량 화물을 철도보다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 신속성. 이 특징이고요. 자동차는 단거리 운송에서 철도보다 경제적입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철로를 놓아야 되고 뭐 여러 간접 비용이 들고요. 그러니까 단거리 운송에서는 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뭐 러시아 횡단철도 같이 무슨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간달지 하게 되면은 도로 운송이 비효율적이겠죠. 철도 운송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 운송은 정류장 비용, 뭐 일회 발차에 필요한 소요 동력비, 제방 간접비 또는 일회 운송료가 한계비 등 총 운송비에서 철도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이익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가 용이하다. 예, 그래서 소량 화물, 단거리 운송, 그리고 이런 규모의 경제 관련해서 뭐 용이한 투자 용이성 뭐 이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도로 운송은 기본적으로 단거리 운송이기 때문에 화물이 멸시나 훼손 위험이 비교적 작다. 도로망 중으로 도로 운송의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국제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운송 방식을 이용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뭐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해상 운송으로 이걸 운송하고 미 대륙 저 끝에 미 대륙으로 이것을 또 운송해야 되는 경우에 뭐 도로 운송을 이용할 것인가, 철도 운송을 이용할 것인가, 항공 운송을 이용할 것인가 판단해야 되겠죠. 자, 국제 도로 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이제 유럽 지역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조약인데요. 유럽 대륙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1956년 5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되고 1961년 7월 2일에 발효한 것으로 도로해양 국제 물품 운송에 관한 협약, 그러니까 Convention on the Contract, 원어로는 Convention on the Contract, Convention 하면 이제 조약이죠. Contrac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그러니까 도로 운송 관련한 도로 운송을 위한 계약에 관한 협약입니다. 자, 이 협약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뭐 공산권 국가의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영국까지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협약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국제 도로 운송이라고 하면은 뭐 CMR 협약이라고 우리 이
협약을 약칭하는데 CMR 협약에 의해서 규율되었습니다. CMR 협약은 1978년 7월 5일에 채택되고 1980년 12월 28일에 발효한 CMR 의정서에 의해서 개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제 조약의 이름은 협약 컨벤션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프로토콜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통합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도 하나의 국가로서 헌법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약이 있습니다. 이 기본 조약은 여러 개별 조약에 비해서 이제 유럽 그 통치 체계 근간을 제공하는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 로마 협약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EC, EU 이렇게 되는데요. 그 EU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일의 유럽 시장,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가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통합을 위해서는 단일 시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럽, 하나의 단일 시장을 위한 여러 협약 의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협약이라는 이름은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쓰고요. 개정 때는 의정서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후 전자화물 운송장을 도로 운송에 적용하도록 하는 ECMR 추가 의정서가 2008년 2월 22일 채택되고 2011년 6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CMR 협약은 차량에 의한 유상의 도로 계약으로서 그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수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최소한 그중 한 국가가 제약국인 때 그 도로 운송 계약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CIST법 적용 범위 관련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제성인데요. 그러니까 인수장소 CMR 협약에서는 그 계약에서 정한 물품 인수 장소와 인도 장소가 서로 다른 거. 인수 장소라는 건 이제 선적 비슷한 것이죠. 처음 물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인도 장소라는 것은 목적함 비슷합니다. 물품이 도착지. 예, 이걸 비교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CISG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둘 모두 체약국이야죠. 그런데 이 CMR 협약은 최소한 그중 한 국가가 체약국인 때 그 도로 운송 계약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의 성격, 그리고 규범의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국내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제법의 경우는 특히 이제 그것이 어떤 선행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중요합니다.